나는 지금 그곳으로 간다. 18년 전 태풍이 몰아치던 날 밤에 나는 서울로 떠났다. 윤희는 그 다리 앞까지 우산을 받쳐들고 따라왔다. 그네의 시골 한악 같은 꽃무늬 치마는 비에 젖었고 코가 오똑한 고무신은 자꾸 벗겨졌다. 어둠 속에서 마지막 버스의 앞등 불빛이 나타나고 맹수의 눈 같은 빛이 차츰 커지면서 땅으로 내리꽂히는 빗줄기들이 반짝였다. 멈춰선 버스에 오르기 전에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윤희는 뭐라고 말을 하려는 듯이 보였다가 팔꿈치는 굽힌 채로 한 손을 들어 손목만 희미하게 흔들었다. 버스에 오르자마자 차가 출발했고 나는 기우뚱하면서 맨 뒷창을 향하여 빨리 다가섰다. 잠깐 우산을 받쳐든 그네의 몸자치가 보이더니 어둠 속으로 가뭇 사라져버렸다. 지금은 포장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지방도로를 시외버스는 몇 번 서지도 않고 달려갔다. 낯익은 고장에 이르자 나는 저간의 변화에 약간 속상하고 어리둥절한 느낌이 들었다. 차부가 아닌 버스 터미널은 지금은 시로 변한 도심지 외곽에 있었다. 중앙로는 예전보다 훨씬 넓어진 데다 4, 5층짜리 건물들이 들어서고 이따금씩 10여 층은 되어 보이는 빌딩들이 덧니처럼 솟아올라 있다. 나는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섰던 택시에 올랐다. 어디 가시오? 갈매까지요. 운전기사가 조금 난처한 기색이 되었다. 그는 아직 시동을 걸지 않는다.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기사는 입맛을 쩝쩝 타시더니 기어를 넣고 출발했다. 문제가 아니라 거리가 어중간해서 그러요. 그래도 한 20여 분 걸리지 않습니까? 그는 백밀러를 통해서 내 쪽을 슬쩍 살폈다. 10분쯤이나 걸릴라나 요금은 따블러 줘야지요. 그럽시다. 어쩐지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시내 중심가를 통과하면서 나는 사각형으로 반듯반듯하게 지어진 새 건물들이며 예전에 읍내 변두리 논밭이 깔려있던 자리쯤에 높직히 서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았다. 갈매는 예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까? 그러나 나는 운전기사에게 묻지 못한다. 매끈한 시멘트 도로는 시내 외곽으로 쭉 뻗어나가고 한길 가운데로 차선이 분명한 2차선이었다. 승용차며 화물트럭이 부산하게 오가고 있었다. 계곡 쪽에는 아직도 물은 흐르고 있는지 야광 페인트를 바른 기둥과 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논틀 밭들이 있고 가수원이 있던 언덕에는 새마을 공장이 들어서 있었다. 다리가 그대로 있다. 한데 모양이 달라진 것 같다. 꽃봉오리 형상으로 다듬은 얌체처럼 깔끔한 난간 돌기둥이 보였다. 택시는 산자락 비좁은 길이 아닌 밋밋한 둔턱길을 잽싸게 돌아들었다. 첫 어귀에 나무기둥이 보이고 그 위에 현관처럼 걸어놓은 널빤지에 검은 글씨로 갈매가든이라는 글자가 먼저 보였다. 산자락의 오른편에 있던 과수원들은 없어지고 울긋불긋한 지붕의 주택단지가 생겨났고 간판이 몇 개 더 보인다. 통나무 주택이며 별장 모양의 테라스와 통창을 낸 하얀 집도 있었고 지붕이 묘하게 샛노란 초가집도 있었다. 승용차들이 곳곳에 서 있고 지금 내가 타고 있는 택시 앞에도 검은색 자가용이 서행을 하고 있다. 차창으로 앞자리에 나란히 앉은 남녀의 뒤통수가 보였다. 왼쪽으로 과수원이 보였지만 절반쯤은 없어져 버렸다. 전통 찻집 토담이란 글자가 보이고 옛날 탱자울이 있던 교감
선생네 본체는 그 건물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나는 차에서 내려 언덕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토담 찻집 앞을 지나면서 안을 보니 손님들이 몇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거기까지가 시멘트로 덮인 새마을 도로였고 예전 오솔길은 그 집 뒤에서부터 그대로 남아 있었다. 탱자 울타리가 여전히 새파란 집 한 채가 보였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조금씩 그 길로 아끼듯이 다가섰다. 집채에 매인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면서도 컹컹 짖는다. 펌프가 있던 자리에는 상수도가 보였고 집은 옛날 그대로의 귀틀 마루를 길게 붙인 남도식의 일자 기와집이었다. 인기척이 없이 마당은 비어 있었다. 나는 마당가에 서서 기웃거렸다. 누구를 찾소? 뜻밖에도 뒷전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나는 놀라서 얼른 돌아섰다. 거기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그렇지만 차츰 이지러지고 닮아가는 집안의 살림도구같이 그 얼굴은 변했다. 그네는 아무래도 미심쩍은지 눈을 사그라니 뜨고 나의 아래 위를 찬찬히 살폈다. 교감 선생의 부인인 순천댁이 거기 서 있었다. 나는 저를 꾸벅한다. 사모님 안녕하셨습니까? 누구시게라오? 알듯 하면서 모르겠네. 저 고시 공부 왔던 사랑입니다. 지금은 다 알고 있겠지만 윤희는 자신의 동행자를 고시 공부하는 애인이라고 소개했던 터였다. 순천댁이 먼저 입을 벌리고 나서 자기 손바닥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러고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질렀다. 오메오메 이게 시방 누구여? 오 선생 오연우 씨 아녀? 그네는 내 손을 잡고 두 손으로 연신 쓸어내렸다. 고생 많았지라. 헌디 은제 나왔다요. 시상에 한 선생도 못 보고. 순천댁이 나를 이끌어 마루 위에 앉혔다. 나는 마루 위에 벽에 액자처럼 걸려있는 사진틀을 공연히 올려다본다. 그 안에 여러 장의 낡고 누렇게 퇴색한 사진들이 보였다. 그네는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잠시 건너다 보았다. 한 선생 동상 되는 이가 한 번 왔습디다. 어찌 해를 거른다 함서도 어디 외국에 나간 줄 알았제. 이런 날도 못 보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나는 다소곳하게 고개를 숙이고 그네의 푸념이 끝나기만 기다렸다. 그러다가 담길 쪽을 내다보며 한마디 했다. 여기도 많이 변했습니다. 암은 변하다마다 돈이 무섭지. 교감 선생님은 그 양반 풍 때문에 고생하시다 진작 돌아가셨소. 첫째 허구 둘째는 대처로 나가불고 시방 막내 될거 안 사요. 저 아래 도담집이 우리 막내 며느리가 벌어먹자고 하는디 말 수 없고 두꺼운 안경을 쓸 정도로 근시에 약간의 약점이 있다면 술을 좋아하던 주인장은 인근면의 초등학교 교감 선생이었다. 나는 코가 뭉툭하고 눈이 가느다란 그 일을 좋아해서 산 너머 방죽으로 여러 번 낚시를 갔다.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고시 공부하러 온 사람이 아니란 것은 어렴풋이 눈치를 채고 있었다. 언젠가 군에서 호구조사를 나왔을 때 나를 집안 조카라고 변명해 준 적도 있었다. 어여 올라갑시다. 점심밥은 자셨소? 예, 진작에 먹었습니다. 그보다는 뒤채에 가보고 싶은데요. 거기 그대로 있제. 한 선생이 3년 전에 싹 고쳐놨소한. 그 집이랑 터 안은 오래전에 그니가 사불었고
지그 동상이 둘러보고 가긴 했는데 어찌할란가는 우리도 모르지라. 순천댁이 앞장서서 문을 나가 본체의 탱자홀 옆으로 올라가는 오솔길에 들어섰다. 대숲 사이로 뒤채 건물이 희끗희끗 들여다보였다. 감나무, 밤나무, 오리나무 등속이 집 주변 여전한 자리에 낯익은 모습으로 서 있다. 마당으로 들어서니 거기도 상수도가 보였다. 시멘트로 턱을 만들고 나지막한 물바지와 수채도 있었다. 순천댁은 공연히 수도를 틀어보였다. 물이 콸콸거리며 쏟아져 나왔다. 보소, 겨울도 춥지 않은께 얼지도 않았네. 한 10년 다 되어가나 동네에서 돈 걷어갔고 샘도 파고 발동 뽐뿌도 들여놓고 혔는데 마당에는 길게 자라난 잡초들이 누렇게 말라붙은 채로 바람에 한들대고 있었다. 내가 공사를 했던 흔적이 보였다. 원래 이 집은 과일 저장고로 쓰이던 곳이었다. 우리가 기거를 하게 되면서 절반을 나누어 한켠은 방을 들이고 나머지는 윤희의 작업실로 만들었던 터였다. 방을 들일 채 남은 구들도를 낙수바지로 쓸 겸 통행로를 만들 겸 해서 방 앞에 쪽마루에서 집 둘레와 뒷강 가는 길까지 한 걸음마다 박아두었던 것들이 잔풀에 둘러싸여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냥 시멘트 블록인 채로 있던 벽은 아마 단열재를 대고 다시 발랐는지 벽돌로 바뀌어 있었고 그 위에 흰 페인트를 칠했던 쪽마루와 방문으로 쓰던 격자창은 그대로였는데 창호지 가운데 끼웠던 창경도 그대로 붙어 있었다. 나는 방문을 열어보았다. 뒷산이 보이던 들창은 유리창이로 바뀌어 있었다. 비닐장판이던 바닥에는 장판지를 발라 콩땜을 했는지 은은한 윤기가 남아있고 동편 벽에 내가 읍내가서 강목과 널판자를 사다가 대패로 밀어 만들었던 까치발과 2층 선반이 그대로 있었다. 선반 위에는 낡은 책들이며 보자기에 싼 허들의 물건들이 보였다. 나는 다시 그녀가 작업실로 쓰던 칸으로 가본다. 예전에 널문 대신에 유리가 달린 세실을 달아서 안이 들여다 보였다. 바닥은 시멘트였고 방에서 드나들 수 있는 쪽문과 사람 하나 또는 밥상 하나 놓을 만한 찬마루가 있었건만 실내 전체에 마루를 깔고 붓두방이 있던 자리에 싱크대를 놓았다. 작업실에는 3개짜리는 되어 보이는 연탄 난로가 하나 있었고 소파와 의자도 보이고 이젤이며 캠퍼스며 물감으로 얼룩진 통이며 판들이 널려 있었다. 나는 뒷전에서 따라다니던 순천댁에게 말했다. 저 한 며칠 여기서 쉬었다 갈까 하는데요. 맘대로 하시오. 이 집이야 오 선생 집이나 한가진께 부를 때야 쓸 것인디. 방에 보일러를 들였나요? 아니요. 그냥 옛것대로 놔두라고 해서 부뚜막을 없애고 아궁이를 저 뒤에 냈고만이라. 집의 오른편으로 돌아가 보니 벽에다 받침대를 대고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옷걸이 칸이 보였다. 아궁이는 검게 그을린 양철 조각으로 입구를 막아 놓았고 안쪽에는 북편으로 바람이 들이치지 않게 벽을 세웠는데 장작이며 잔가지 불쏘시개가 한 짐 그득히 쌓여 있었다. 우리 아그들이 오거나 손님이 들면 이 방을 간혹 썼제. 몇 달 동안 비어 있었은께 방 청소는 해야 쓴디. 빗자루 하고 걸레만 빌려주시면 제가 하지요. 아이고 뭘 그려. 오 선생은 산보나 핑허니 댕겨어서 내가 다 치울단께. 아닙니다. 저 혼자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순천댁의 고집을 막느라고 좀 강하게 이었다. 청소하면서 그 사람 생각도 해보려고요. 역시
그네는 순순히 물러났다. 이 그려 그렇겠구만이라. 나는 작업실의 뜰 층계 위에 신발을 벗어두고 세시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마루의 냉기가 차갑게 올라왔다. 그런데 어디서 은은하게 화한 송진 냄새가 났다. 가만히 있어. 기억이 났는데 이게 무슨 냄새였지? 테르펜 냄새. 윤희가 두세 개의 붓을 쥐고 튜브에 짜놓은 물감을 개일 때에 부어놓던 기름이다. 윤희에게선 언제나 그 냄새가 났다. 바지와 앞치마에도 그 냄새는 물감과 함께 색색까지로 엉겨붙어 있었지. 나는 화판을 주워들었다. 물감을 묻히고 나서 고르게 하느라고 몇 번 터치를 해본 그네의 붓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붓털의 자국도 섬세하다. 나는 화판 든 손을 가늘게 떨었다. 윤희의 손짓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주둥이가 말라붙은 채로 쭈그러진 물감 튜브들에도 그네의 손가락 흔적이 남아있었다. 나는 벽구석에 차곡차곡 쌓아둔 캔버스들을 책장처럼 들추며 안쪽의 것들을 살핀다. 제일 안쪽에 한 20호짜리의 그림을 찾아낸다. 그러고는 비어있던 이젤 위에 얹어 놓았다. 두 사람의 얼굴을 크고 작게 거의 간격이 없이 그려놓았다. 왼편에 있는 얼굴은 나였다. 내가 그림에서 입고 있는 셔츠는 흰 바탕에 푸른 바둑 무늬가 찍힌 반소매 남방이었다. 바깥 세상에서의 마지막 여름이었지. 그때에는 모두가 긴 머리를 하고 있어서 그림 속에 나도 길게 자란 뒷머리가 셔츠의 깃 위로 삐져나와 있었다. 눈에는 짙은 음영이 칠해져 있고 움푹 팬 볼은 당시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았다. 배경은 어두운 빨강이 주조로 깔리고 코발트의 푸른 붓자국이 세로로 그어져 있어서 음울한 분위기가 더 강조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내 얼굴 옆으로 장호지를 바른 격자 창문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위에 회색이 덧칠해지고 윤희는 편지에 쓴 것처럼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다. 나는 이제 새삼스레 그네의 모습을 바라본다. 윤희는 내 얼굴을 그리던 때와는 달리 훨씬 투박하고 굵은 터치로 색을 덧붙이듯 표현을 해놓았다. 머리는 드문드문 회색이었고 눈은 검은 선이 몇 개 겹쳐 있는 것으로 그 뒤의 표정을 멀리 느끼게 해놓았고 광대뼈는 강조되었다. 뺨에는 여러 겹의 서로 조금씩 다른 물감이 덧칠해져서 그네의 쇠락한 젊음과 인상의 깊이를 동시에 느끼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내가 언제나 좋아했던 저 웃을 듯 말 듯한 입가의 묘한 미소는 입가의 곡선과 볼의 볼륨으로 섬세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네는 바라보는 나를 향하여 웃음을 머금고 이윽히 마주보고 있었다. 32살의 젊은이와 40대 중반의 여인은 서로 다른 색깔의 배경을 등지고 나란히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순천떼기 청소도구를 갖다 준 뒤에도 이젤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한기가 느껴질 쯤에야 나는 난로를 피우려면 연탄을 가져가라던 순천댁의 말이 생각나서 의자에서 일어났다. 오솔길을 내려가 아래채로 내려가니 순천댁이 부엌에서 내 쪽을 내다보며 손짓했다. 연탄 피워놨으니께 요놈 갖고 가요. 연탄 2개를 넣을 수 있는 양철통과 집게를 저어 보이면서 순천댁은 말했다. 우선 2개로 불 피워놓고 군불 떼고 하면 따뜻하겠구만이라. 연탄은 우리 애 보고 날라주라고 헐틴께. 아닙니다. 제가 이걸로 1-2장씩 나르지요. 저녁은 내려와 묵소이. 불지핀 연탄을 양철통에 담고 집게에 새 탄 하나를 집어들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이번에는 양철통에 한꺼번에 4개를 겹쳐 담고 올라갔다. 그런 식으로 연탄
12장을 날라다가 아궁이 앞 옷걸이 칸에 쌓아두었다. 아래에 불 피운 연탄 2장을 먼저 놓고 새 탄을 2장 얹었다. 나머지 칸은 둥글게 비어 있었지만 4장이면 충분할 것 같았다. 불이 붙었는지 실내가 훈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싱크대에서 살림도구를 꺼내어 점검해 보았다. 아니, 그보다는 윤희의 흔적을 살피고 있었을 것이다. 밑이 검게 그을린 주전자도 꺼내어 싱크대까지 끓어온 수도의 물을 가득 담아 난로 위에 얹었고 개수대에 물을 받아 걸레를 빨았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청소하던 식으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허리를 구부리고 엎드린 채 쭉쭉 밀어나갔다. 걸레는 몇 번 왕복하지 않아 시커멓게 더러워졌다. 캔버스와 화판과 붓과 말라붙은 물감들과 온갖 잡동사니들을 구석으로 밀어내고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스케치북들을 치우다가 나는 일손을 멈추었다. 문득 그녀가 연필이나 콩테로 그어놓은 손의 흔적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에스키스가 계속되거나 글을 쓰며 화상을 구상한 듯한 흔적들이 보였다. 한 인물, 비슷한 물체가 이리저리로 몸을 굴리거나 구부리거나 위치와 방향을 바꾼 형상을 거미줄 같은 선으로 겹치게 묘사한 그림들이 계속되었다. 이상한 만화처럼 눈과 작대기 같은 다리만 달린 기호 같은 형상이 이야깃거리를 암호처럼 가득 담은 여러 도구와 장치들 사이에 있는 비슷한 장면이 계속되고 여러 가지 낙서가 가득 찬 벽이 끊임없이 이어져 다음 장에도 또 다음 장에도 벽은 길게 이어지고 그리고 낙서가 대사처럼 아래 휘갈겨 있기도 하고 커다란 철장 속에 있는 작은 철망에서 죄수는 면회자와 번쩍이는 이중의 철망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때 일주일 단식을 하고 나니 간수장이 면회실로 나를 데려갔습니다. 어두워서 나는 중심을 잡으려고 양손을 짚고 철창에 매달렸습니다. 마치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처럼 말입니다. 면회실의 어두운 구석에서 오빠는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나를 찾았습니다. 로자, 어디 있어? 하고 그는 나를 계속 불렀습니다. 눈물이 안경과 뒤범벅이 된 채로 자꾸 눈을 훔치며 나를 불렀습니다. 아, 그가 오히려 나를 면회해 주었으면 싶을 때가 있다. 그래서 그가 정성스럽게 유리 조각을 붙여둔 먼지로 흐려진 창경을 닦고 나무 사이로 내다베는 오솔길 아래 가수원길을 내려다본다. 그가 걸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여. 어느 순간도 무장을 풀지 않고 명예로운 상처가 아물 날이 없이 더욱 확고한 신념으로 살았더라면 한 번밖에 추방당하지 못하고 인간적 두려움에 세월을 낭비하고 살아온 날들이 후회스럽구나. 단 한 번이라도 더욱 용감하게 살았더라면. 로자는 이 시가 자신의 비문이 되기를 바란다고 편지에 쓴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뒤에 그네는 자신을 비웃듯이 고쳐서 썼다. 마틸드, 너는 나를 심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그러면 아마 웃음이 나올 거야. 나의 무덤 위에는 거짓말이 새겨져서는 안 돼. 나의 무덤에는 지지배배라고 2마디만 쓰면 될 거야. 이건 작은 새가 지저귀는 소리야. 나는 그 새가 지금 이리로 날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에 익숙해 있어. 그 소리는 항상 뚜렷하고 예쁘고 비늘처럼 빛을 낸단다. 한번 생각해 보렴. 언젠가 지지배배 하고 조그맣게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올 거야.
그게 무슨 소린지 아니? 그건 살랑살랑 첫 봄이 오는 소리야. 눈과 서리가 내리고 고독할 때에도 우리들 작은 새와 나는 봄이 올 것을 믿지. 만약 내가 기다리다 못해 봄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나의 무덤에는 지지배배라고만 쓸 것을 넌 잊어서는 안 돼. 로자 룩셈부르크는 국민방위군의 장교들에게 개머리판으로 뒤통수를 맞고 개처럼 쓰러졌다. 이미 정신을 잃고 쓰러진 그네의 머리를 중이가 권총으로 한 발 쏘아 확인 사살을 했다. 그들은 로자의 시체를 트럭에 싣고 가다가 티어가르텐 근방의 란트베어 운하에 던져버렸다. 그네의 기념비에는 지지배배 하는 작은 새의 노래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누군가 던져둔 로자의 상징, 붉은 카네이션 몇 송이가 말라 붙어 있을 뿐. 베를린 시절 나는 티어가르텐에서 간단한 요기를 하곤 했다. 기념비에서 멀지 않은 벤치에 앉아 작은 빵 브레트엔을 먹던 생각이 난다. 나는 언제나 이곳으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풋내기 시인에게 만난 걸 해줄 거야. 그가 돌아온다면, 그리고 내가 나중까지 남아 늙은 그를 임종해 줄 수 있다면. 허나 우리가 처음에 내디뎠던 그 첫걸음은 도대체 지금 와서 무엇이었을까? 눈에 발빛 듯한 꿈이 점점 연기처럼 빠져달아 나가고 어느 한 대목 똑똑히 떠오르는 장면 하나 없을 때 이 막연함을 사랑이라고 부르다니. 어느 할머니의 입말을 그대로 적어본다. 꿈은 자다 깨고 나면 다 잊어버려. 요즘에는 조금 정신도 젊어서와 같지 않은가 봐. 아주 흉측해라. 어쩔라고 이런 꿈이 꿔지나. 그러다가 가리사초를 못 잡어. 암만 생각할라 그래도 먼첨 야중 이걸 맞출래면 안 맞아져. 죽은 사람을 좀 봤으면. 그런데 꿈에 죽은 사람 보면 아주 더 싱거워. 이거 호박땡이 보는 것 같아. 멀거니 저기 지나가는 개는 제 식구 보면 꼬리 치잖아. 이건 멍청이 가는 개만 못혀. 말이 통하질 않으니께. 먼 세상을 지나 여기 다시 돌아왔지만 갈매는 사라졌다. 집을 고치기로 작정하다. 선반 위에서 나는 옛 편지를 발견하고 오랫동안 다시 읽었다. 유치하고 꿈도 많기도 해라. 아궁이에 쑤셔 넣으려다가 다시 간직하기로 한다. 그들 두 젊은 남녀는 스쳐서 지나간 계절풍처럼 오늘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렇듯 상반된 정신이 있을 수가. 보슈와 부르겔의 화첩을 하루 종일 들추어보다. 보슈의 절망적인 지옥의 악몽과 부르겔이 그린 생활하는 자의 당당한 실경은 같은 몸뚱이의 앞과 뒤이다. 바깥은 농부와 소와 돼지로 가득 찬 화면의 왼편 구석 위에 한 뼘쯤의 바다가 조금 보이고 그 안에 보일락 말락 사람이 거꾸로 빠진 것 같은 두 다리가 보인다. 그래놓고 이카루스의 추락이라니. 양초 날개를 달고 너무 높이 올라간 이상주의자의 추락은 이렇듯 생활 앞에선 볼품없는 비극이다. 그가 놓았던 마당의 징검도를 한 걸음씩 디디며 돌아다녀보다가 제자리에 서서 돌 하나를 뒤집어 보기로 한다. 징그럽고 오묘하기도 하여라. 지렁이가 3마리, 쥐며느리는 와글와글, 푸른 이끼도 몇 점, 돌틈 서리로 억지로 솟아나와 있던 제비꽃의 흰 뿌리가 그 축축한 땅밑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도 보인다. 나는 이 작은 우주를
건드려 놓은 걸 후회했다. 돌을 다시 제자리에 고스란히 비뚤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놓으며 세상에 대하여 잠시 생각하다. 그림 까짓게 뭐야. 다시 그리나 봐라. 부질없는 무수한 실수. 한참 말은 재미있어. 손을 잃은 흔적이라니. 오늘부터 다시 그에게 옛적의 편지에 이어서 쓰다. 나는 윤희의 스케치북을 접어놓고 방 청소를 끝내버린다. 아무래도 방에 불을 넣을 생각이 나서 쪽마루로 해서 아궁이 쪽으로 나갔다. 아궁이에 우선 잔솔가지를 겹쳐놓고 라이터로 불을 살렸다. 작은 짐승처럼 꼬물거리며 살아난 불꽃이 화르르 위쪽으로 붙어 올라갔다. 나는 좀 더 굴다란 나뭇가지를 꺾어서 서로 엇갈리게 위에 얹고는 장작 두어 개를 그 위에 걸쳐 두었다. 마른 것들이라 별로 연기도 내지 않고 불이 붙어 올랐다. 장작을 몇 개 더 얹는다. 곧 번진 불길이 아궁이에 환하게 차오르고 따스한 온기가 쭈그리고 앉은 내 사타구니로 번져왔다. 나는 불꽃을 무심하게 들여다보았다. 불꽃머리는 살아있는 생물의 혀처럼 날름거리며 아궁이 주변을 핥고 분엄길을 넘나들었다. 처음 여기 오던 날 윤희는 돌아가지 않았고 나와 함께 이 아궁이 앞에서 불을 뗐다. 서로 불을 떼겠다고 우기다가 결국은 같이 불을 살리기로 결정을 했다. 불 떼는 일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아냐고 그걸 누가 모르냐고 하다가 매운 생솔가지 연기 때문에 기침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연기 냄새와 어둠 속의 불빛 때문에 아늑해져서 몸이 서로 가까워지고 그때에는 전기도 없어서 양초 하나로 방을 밝혔다. 그 집을 쓰게 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본체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형광등을 달았는데 우리는 촛불이 더 좋았다고 서로 이야기하곤 했다. 주인집에서 얻어온 밍크 담요 2장으로 밤을 지냈는데 구들이 절절 끓어서 더울 지경이었다. 우리는 담요 1장씩을 차지하고 일정한 간격을 두어 방의 벽 이쪽과 저쪽으로 떨어져서 잤다. 아궁이에 군불을 넣고 다시 들어와 방 걸레질을 끝내고 나니까 해가 이미 기울어서 바깥이 어둑신해져 있었다. 형광등 불빛에 차고지는 훨씬 하얗게 되고 유리 창경은 까맣게 변했다.